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 100. 오늘도 여러분을 책과 인문학의 세계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정박입니다. 네, 이지선입니다. 네, 자 저희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오는, 혹시 그 지선 씨는 예전에 무슨 5일장, 7일장 이런 거 가본 적 있어요? 뭐 여행 가서 가봤죠. 여행 가서. 네. 아, 그럼 실제로 거기서 뭔가 이렇게 필요한 물건을 산다든지 이런 거보다는 그냥 관광의 목적, 어떤 이벤트 구경하고 이런 그랬던 것 느낌이었겠군요. 같아요. 뭐 주로 장을 본다 그러면 대형마트 갔었고. 아, 그렇죠, 네. 그렇죠. 저는 어렸을 때 보면 5일장이, 그러니까 대전도 뭐 그렇게 막 5일장이 크진 않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도깨비 시장, 네. 점포들 앞에 아침에 새벽에 막 열렸다가 끝나는 그런 이제 도깨비 시장이랑 이제 집 앞에 있는 그 상설 재래시장, 전통시장이라고 하는 그런 게 이제 기본적으로 좀 있었고, 5일장은 한 번씩 약간 좀 떨어지는 뭐 강경, 뭐 서천 이런 데 한 번씩 가서 갔던 기억이 좀 있습니다. 갑자기 근데 시장 얘기는 왜 해요? 한 이제 우리 일당백이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네. 여러분을 또 찾아뵙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시장, 그러니까 5일장이나 7일장이 한 번씩 열릴 때마다 오시는 장돌뱅이라고 그러죠? 이게 뭐 안 좋은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장돌뱅이. 살동 장돌뱅이. 장돌뱅이. 서울하네. 가끔 발음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저도. 네, 이동상인이죠. 네, 네. 이동상인. 네. 우리가 이제 어찌 보면 그런 마음가짐으로 좀 임해야 되지 않겠는가. 아, 그래요? 네. 왜냐면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도 사실 굉장히 많은 컨텐츠가 있잖아요. 네. 그 중에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를 찾아주시는 거 아닙니까? 네. 그때 정말 최고의 컨텐츠. 그러면은 호객 행위를 해야겠습니다. 여기 앉아보세요. 일단 앉아서 국밥 한 그릇 드시고. 네. 골라 잡아 지금 오늘 책은 또 엄청 좋은 거예요. 아, 오늘 책은 보통 우리가 이제 많이 시켜 먹는 뭐 해물파전 있고요, 네. 감자전 있고요. 오늘은 네. 이제 공자전입니다. 죽였다 이거는 진짜. 공자전. 네, 네. 공자전입니다. 오늘은. 네, 그렇죠. 국밥 한 그릇이랑 공자전 한 그릇 네. 한 접시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와, 그렇습니다. 진짜. 그렇죠. 우리가 바로 지금 우리 사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인물하면, 네. 겉으로 보면 뭐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정치적 지도자 이런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얼마 전에 대통령 선거도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저 깊은 심층에는 2500년 전에 이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지금까지 동양, 나아가 세계 전체에 끊임없는 사상적 영향을 끼치고 있죠. 아. 바로 공자죠, 공자. 공자. 네. 공자. 아, 공자가 뭐 중국 사람이긴 합니다만, 네. 어쨌든 이제 동양 전체에 미친 영향이 이제 어마어마하게 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 공자전. 공자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우리 지선 씨는? 공자하면 네. 맹자. 그렇죠. 아니, 공자의 뭐 인. 인. 네, 아, 네. 그렇죠. 인. 네. 인의 예지가 다 이분 거 아니에요? 그 보통 이제 그 맹자가 이제 사단을 강조하면서 인의예지를 많이 강조를 했고요. 공자에게서는 이제 다시는 한마디로 말하면 인이죠, 인. 오. 뭐야? 와, 어떻게 된 거야? 찍었는데. 아, 확실히 이제 찍는 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 잘 찍는다고 너 운 좋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아. 찍는 것도 사실은 진짜 실력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닙니다. 아, 이제 조금씩 쌓이고 있군요. 그러니까 감이 점점 이제 익혀지는 거예요. 네네. 익혀진다는 말 전 또 좋아합니다. 익힌다. 감자전. 그렇죠. 논에. 아니, 감자전 말고 익힌다. 네. 예, 그렇죠. 옛 것을 익혀서 새로운 것을 만든다. 온고지신 아니겠습니까? 네. 오, 네. 예, 그 익히는 작업. 그렇죠. 하기 시습지, 익힐 습자죠. 예. 그래서 점점 네. 볼펜도 맨 처음에 아무리 좋은 글씨체를 보고 내가 잘 따라하려고 해도 안 돼요. 왜? 손에 펜이 익지 않았으니까. 읽는다는 거, 습관이 된다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매주 한 번씩 듣는다는 거, 네. 그게 좋은 거란 겁니다. 네. 오늘 파이팅 좀 하시는데요. 저희 다 같이 파이팅 외칠까요? 파이팅. 하나, 둘, 셋. 파이팅! 네, 이런 게 필요합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공자전. 네. 네. 그 공자전은 이제 공자에 대한 전기적인 책들은 워낙 많이 나왔습니다만, 그렇죠.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가장 아주 심도 깊은 연구서가 1970년에 먼저 나왔습니다만, 네. 일본의 이 한자학의 아주 뭐 최고의 대부라고 해야 될까, 지금 돌아갔습니다만, 시라카와 시즈카의 공자전이 있고요. 그리고 좀 더 이게 좀 대중적으로 읽기 쉽게 접근하려면 이제 우리 여기도 역시 돌아가셨습니다만 소설가 체이노의 소설 공자, 요 책 두 권을 가지고 오늘 2500년 전에 바로 이 중국의 대륙의 한 땅에 살다가 갔던
공자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고 왜 이 사람을 지금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봐야 되는가. 사실 공자는 실패한 인생의 전형적인 사람이거든요. 실패했다고요? 네. 적어도 그 당시에 어떤 뭐 세속적인 성공을 하진 못했으니까. 네네.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태어난 게 아주 비천한 출신이죠. 그래서 이 책의 저자 시라카 시즈카 입장에서는 공자는 사실 무당의 사생아였다 이렇게 보죠. 아버지 이름도 제대로 사실 사후에 그거는 많이 첨부되었을 거라 보고 공자 자체도 젊을 때 자기가 비천한 일을 많이 종사했다고 하는데 샤먼이었다고 보죠. 무당이었다고 보죠. 일단은 정프로님께서는 네. 공자가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죽었고 이런 거 좀 아세요? 저요? 네. 상당히 알고 있죠. 상당히? 공자. 네. 공자는 말이죠. 굉장히 어렸을 때 비천한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정박님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아, 이거는. 네네네. 네, 비천하게 태어났고 그러나 어릴 때 험한 일도 많이 하다가 그러다 이제 어떤 그 스트릿에서 느끼는 어떤 큰 깨우침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점차 밑에 제자들이 네. 생겨나게 되고 그에게 사실 공자는 자기가 글 쓴 책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말로만 했어요. 좀 많이 알고 계시네요. 말로만 다 했잖아요, 그죠? 뭐 이제 후대에서는 그러니까 부작 쓰지 않고 술을 했다. 술이 부작이라고 하죠. 서술했다. 나는 옛날 사람들의 네. 조술을 하고 지어내진 창작은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 예전에 공자 한번 그 다룬 적이 있죠. 예, 춘추자전도 있고 논어도 있고 두 번 다뤄봤는데 오늘은 이제 공자의 삶에 관해서 한번 좀 더 중점적으로 살펴보죠. 뭐. 공자. 공자 하면 정말 전 세계적으로 네. 공자학원인가가 공자학당. 공자학당인가가 전 세계적으로 있어요. 음. 물론 이제 뭐 좀 안 좋게 보시는 분들께서는 이제 그게 뭐 중국의 어떤 이데올로기를 네. 뭐 하는 곳이다 혹은 뭐 어떤 뭐 정보 빼내는 곳이다 이런 얘기도 물론 네, 있긴 네, 합니다만 그래도 공자는 전 세계적으로 꽤 인정받는 그 중국의 지금 바로 시진핑 정부가 내세우는 문화 파워, 소프트 파워의 대명사가 바로 공자학당이 되겠죠. 이 공자야말로 중국이 세계에 발신할 수 있는 좀 보편적 가치 하나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공자라는 이름으로 대변되는 그 가치랄까 그 상징이라는 게 지금도 전 세계 사람들에게 상당히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자산이 되니까 네. 괴테 독일 문화원 같은 경우는 괴테 인스티튜트라고 했는데 독일이 괴테를 내세우듯이 중국은 공자를 내세우고 있는 거죠. 공자. 자, 그럼 공자의 삶. 네. 삶은 사실 굉장히 좀 쉽지 않았습니다. 네. 예전에 그 보면 공자 이건 약간 네. 뭐 이게 좀 폄훼하려고 쓴 건지 모르겠는데 네, 네. 그 공자가 뭐 이렇게 인유 뭐 이런 걸 이렇게 젓갈 담궜다. 뭐 그런 이야기도 얘기를 있죠. 네, 저도 들어는 봤어요. 그래요? 네, 인육을 좀 먹었다. 뭐 이렇게. 네. 그건 그때 당시에 그냥 있었던 일인 건지 아니면 부풀려진 건지 모르겠습니다. 글쎄요.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네. 네. 그런 얘기가 있긴 있습니다. 네. 네. 자, 공자. 그럼 뭐 태어나서부터 이제 쭉 어떤 고생하고 혹은 뭐 어디에 진출하려다 실패하고 이런 얘기들이 이제 오늘 쭉 좀 줄을 이루겠군요. 네. 네. 사실 근데 이 공자를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라카와 시즈카 같은 경우는 공자는 일종의 네. 무당의 사생활에 태어났고 그리고 젊어서 샤먼을 했고 그리고 사실 공자가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반체제 세력의 리더였다는 거죠. 요즘으로 치면 반체제 세력의 리더였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사회 변혁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14년에 망명생활을 하게 됐다. 나이 55세부터 그 망명생활 14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자기 제자가 노나라에 등용이 되어가지고 정치적 타협을 통해서 귀국을 해가지고 교육과 나머지 저술 활동을 좀 병행하다가 숨을 거두었다. 이제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라카 시즈카 입장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공자는 좀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시라카 시즈카가 왜 이런 이제 결론에 도달하게 됐는지 먼저 이 사람이 중국의 한자를 새롭게 이제 해석했다라고도 보여지거든요. 공자가요? 예.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사람의 역할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대 그리스를 보면 우리가 그리스 하면 아주 우리 민주주의의 발상지고 네. 그리스에서 우리 그 자연 철학이 나오고 과학과 철학, 학문이 그리스에서 나왔다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 하면 우리가 합리적이다, 이성적이다,
대화와 토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그리스에 그게 하나 있는 반면에 또 그리스는 그리스 신화가 있잖아요. 네. 신들이 언제든지 인간을 신들의 변덕으로 인해서 인간의 존재라는 것들이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고 인간이 아무리 평온하고 평화롭게 사는 것 같아도 오이디푸스 왕처럼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다. 그죠? 그 신들이 그만큼 무섭잖아요. 네. 바로 그런 어떤 정말 광포한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힘들도 항상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인간이 전 세계를 알 수 있다라는 합리적인 정신하고 인간은 세계에 대해서 아무것도 어떻게 보면 운명 앞에 아무것도 손을 쓸 수 없는 이런 어떤 어둠, 이런 밝음과 어둠이 공존하는 게 그리스잖아요. 바로 시라카 시가 같은 경우가 바로 중국의 한자라는 것들이 아주 합리적이고 이런 어떤 이성적인 사고의 결실이라고 보통 봤는데 그게 아니라 이 중국의 한자 자체가 기본적으로 제사라든지 종교 의식에서 온 것이다. 그러니까 중국의 한자 자체가 문자라는 게 그렇죠. 예. 그래서 아주 주술적인 의미가 아예 들어있다고 봐요. 중국은 한자 자체에 네. 주술적 의미가 들어있다고 봐요. 네. 주술적 의미가. 그래서 그 한자 자체에 주술적 힘까지 나중에 있다고도 보는데 바로 그것들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금성문이라고 하죠. 예전 금성문. 쇠라든지 돌에다 글이라든지 네. 각골문 이거를 연구해가지고 밝혀낸 사람이거든요. 아, 이 시라카와 네. 아저씨가 그래서 이제 이 한중일 삼국의 한자 연구에 새로운 획기를 그은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분이 1910년에 태어나서 2006년에 사망했는데 96세죠. 아주 오랫동안 장수하면서 네네네네. 글을 썼는데 이분의 어떤 한자의 어떤 패러다임 변화를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름 명자 있죠. 우리가 이름 명. 네. 네. 이름 명자를 보면 보통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옛날 신영복 선생 책 같은 데 보면 이름 명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름 명의 위에가 저녁석자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밑에는 입구자예요. 네. 그게 뭐냐면 저녁이 되면 사물이 흐릿하게 보이잖아요. 잘 안 보이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름을 불러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입으로 소리를 내가 불러야 되는 거예요. 누구야? 그지? 그렇게 해야지. 저 아닌데요? 예, 저 맞습니다. 이렇게 알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해석하거든요. 아, 저녁에는 흐릿하니까 이름을 소리 내 부르는 게 이름이다. 근데 시라카 시즈카는 완전히 다르게 해석을 해요. 다르게 한번 해석해 보세요. 이거를 네. 일단 저녁석이랑 입구까지는 같이 해석하는 거죠. 그것도 이제 그걸 다르게 해석을 그것도 다르게 합니까? 예. 아, 기본부터 달라지네. 그러면 저녁석의 입구가 아니고 나붓기는 그 나붓기는. 제사 같은 거 지내다 보면 제사. 네. 네. 뭐 이렇게 불이나 아니면 이렇게 위에다 뭘 많이 매달잖아요. 나무 같은 데도 보면 선악단 네. 같은 데 보면 네. 그러니까 그런 거 이렇게 매달린 그 모양에 네. 밑에 상 펼쳐진 거지. 어때? 그럴 듯한데요? 그럴듯할 네. 상상력이 아주 비슷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 저녁석에 해당된 부분은 네. 제사에 올리는 음식 고기예요, 고기. 저녁석에 해당되는 부분은. 그리고 그 우리 입구자 같은 거 있죠. 입구자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신에게 비는 충문을 담는 그릇을 입구자로 해석했거든요. 그러니까 입구가 아니라 그 그릇이 이렇게 된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걸 발음을 제자라고 많이 부르는데 네. 그게 실제로는 우리가 말하는 입구가 대부분은 이 한자에서 제문을 담는 그릇인 거예요. 근데 이게 이름명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 뭐냐면 자 아이를 길렀잖아요. 네. 그 아이가 일정한 연령에 달하잖아요. 안 죽고 이제 잘 컸잖아요. 그러면 네. 이 조상에게 이제 얘가 자라가지고 우리 이제 시족의 일원이 가족의 일원이 됐습니다라고 이제 조상 신에게 고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름을 이제 그때 예, 필요한 그럴 때 이름을 이제 고해가고 얘가 이제 우리 존재가 되었다. 아. 존재는 우리가 너의 이름을 불러줄 때 너가 나에게 와서 꽃이 되잖아요. 이름을 불러줘야 존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얘가 정식으로 우리 구성이 됐다는 때 조상 신령에 보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보고할 때 그냥 하면 안 되잖아요. 고기를 딱 갖다 바치고 제문에다가 자 얘가 네네. 이제 아주 무탈하게 이렇게 하는 것들 이게 바로 이름명의 의미라는 거예요. 상당히 나 비슷한 것 같은데. 네, 네. 근데 자신의 상상력에 아니면 어떤 자료를 보고 자료 보고 한 거죠. 그 바로 지금 말하는 우리가 금성문이라든지 각골 문자를 가지고 그 의형을 지적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입구로만 해석하니까 물건 품자라고 입구자 세 개 같은 게 서 있는데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왜 이거를 아, 입구 세 개 있는 이게 거. 왜 물건 품자가 되나?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해석하니까 제문을 담는 그릇이다라고 해석하면 여기 이제 의미가 맞게 아, 그릇이 이렇게 쌓여 있는 예, 형상입니까? 예, 예, 예. 아, 그렇게 이제 해석한다 네, 이거죠. 네, 네. 물론 이제 그 해석이 얼마나 뭐 정확한지까지는 우리가 이제 뭐 검증할 수는 없으나 일단 그러니까 이분의 연구에 획기를 하여튼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 가지 네. 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문해자 같은 경우는 이분의 해석하고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네네네. 이분의 가장 큰 거는 바로 지금 말씀드린 입구라는 것들을 어떤 식으로 해석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가 알릴고자라고 알릴고자 보통 아시죠? 네, 네. 요 알릴고자가 그것도 밑에 입구가 있지 않습니까? 위에 보통 그걸 소우자로 해석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소가 입을 뭔가 말하려고 하는 걸 알릴고자로 했거든요. 네. 우리가 포고문 뭐 이런 거 할 때 고자. 네네. 그러니까 소가 뭔가 입으로
엄매하듯이 뭔가 말할 게 있다. 약간 억지스러운데. 네, 그렇게 보통 했는데 이 사람에 따르면 그게 아니고 이게 소자가 아니라 그것도 나뭇가지 형태라는 거죠. 나무에다가 바로 재문을 갖다 놓은 것들. 그러니까 그게 알려 있는 거다 이거. 네네네. 받아들여지죠. 자, 여튼 이제 이 일본 아저씨가 이제 시르카와 시즈카. 시즈카 아저씨가 그런 한자를 새로 해석을 하면서 공자에 대한 어떤 기록에 대한 것도 좀 새롭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분 같은 경우가 왜 이제 이렇게 해서 공자를 새로 해석해야 되냐면 네. 우리가 이제 문자라고 한자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모든 문자의 시작이 우리가 보통 문자라는 거는 권력자가 뭘까 피지배층 백성을 좀 더 잘 부려먹으려고 문자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통 해석했잖아요. 네네네. 근데 고대 이집트의 문자의 발생부터 시작해 보니까 문자가 만들어진 거는 기본적으로 신과 소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저 귀신하고 소통하려고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각 문자라고 하거든요. 히에로글립. 그 이집트 문자도 그렇고 한자도 바로 거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신과의 소통. 그러니까 인간의 어떻게 보면 생활의 기초 가장 기본적인 시작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자연, 뭐 이해할 수 없는 자연이 신으로 되겠죠. 이 신과 어떻게 하면 이 커뮤니케이션 하느냐. 거기서 모든 사상과 문자와 이런 것들 의식이 나왔다고 보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네. 이분 같은 경우가 그 한자를 주술적 의미랄까 제의적 의미를 해석해가지고 이 공자를 우리가 이해하는데 좀 새로운 이제 지평을 열어준 거죠. 뭐 그럴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왜 갑골문 같은 것도 보더라도 이제 결국 제사 지낼 네. 때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미래를 점치는데 네. 썼던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새겼던 어떤 약간 상형 문자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다 결국은 뭐 신과 소통 혹은 뭐 어떤 주술적인 의미의 네. 그런 것들이 쓰여졌을 테니까 전 세계 어디나 아마도 그런 의미로 문자가 개발된 거는 뭐 그건 뭐 맞는 얘기인 것 같긴 합니다. 주술적 의미. 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그 역사할 때 사자 있지 않습니까? 역사할 때 사자. 역사 사자. 네네. 한번 써보겠습니다. 네. 네. 그거 보통 그것도 지금까지는 뭔가 깃발을 들고 이상하게 써. 이 역사 사자야. 아, 네. 일사자인가 이게? 아니요, 그 역사 사자죠. 역사 사자죠. 네. 네. 이렇게 그럼 지워보겠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이렇게 거기다 입구자 같이 돼 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네. 입구 같이 이렇게 네모나지 않습니까? 사자가. 입구가 네모나죠. 네. 이거. 예. 이거. 네네. 가운데 중자 같은 거에 네. 입비침 하나 네, 있는 네, 거. 네. 아유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그거를 뭐 어떤 데는 깃발을 들고 물이 흘러가는 걸 따라간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역사다 이렇게 했는데 역자하고 그게 비슷하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 바로 지금 말씀인 재문이 담겨 있는 그릇들 충분히 담겨 있는 그릇에다가 나뭇가지에 꿰인 형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자도 결국은 역사가 할 때 사자도 사실은 바로 무당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유교에서 유도 그렇고 역사가 할 때 사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샤먼이에요. 샤먼의 일에서 나온 거예요, 사실. 우리가 각골문도 지금 아까 점을 쳤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 점을 칠 때 이런 거예요. 자, 어느 방향으로 사냥을 나가는데 동쪽으로 가면 길 하겠습니까? 어디에 전쟁하러 사람을 군대를 보내야 되는데 나가면 승리하겠습니까? 요거 가지고 이제 점을 쳤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점을 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기록을 또 해놓는 거예요. 그래 가서 동쪽으로 갔더니 뭐가 안 좋더라. 아니다. 그래서 이 나온 대로 군대를 보냈더니 이겼더라. 이런 걸 다 기록해놔요. 통계를 계속 빅데이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때도. 각골문도.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당연히 잘 모르지만 그 네모난 걸 하나 그려놔. 거북이 등껍질에. 네. 그래서 불로 구워. 쪽쪽이죠. 그랬을 때 이게 이제 세로로 뭐 하나 긴 쪼개짐이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네. 뭐 가로로 있을 수도 있고 뭐 이게 점 같은 게 이렇게 찍혀 있을 수 이거 자체가 그냥 문자화 이렇게 되는 네, 네. 그런 과정들도 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근데 다만 이제 저는 이 공자 네. 이분을 보면서 늘 이제 전 세계 무슨 저 4대 성인이니 아니면 뭐 종교 지도자 이런 분들을 보면 그분들의 말씀이 정말 그렇게 깊이 있고 네. 어떤 세상에 대한 혹은 뭐 사람에 대한 이해가 아주 지금 뭐 몇천 년 중에도 정말 충분히 깊어서 그분의 말씀이 계속해서 지금 이렇게 잘 이어져 내려오는 것인가? 네. 저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네, 네, 네. 예. 그때 당시엔 뭘 이제 그 당시 사람들보단 조금 더 깊었을 수 있으나 그때 그냥 뭐 어마어마한 의미를 담지 않은 말조차도 그냥 뒤에 사람들이 계속해서 뭘 붙이는 거죠. 의미를. 맞습니다. 맞다고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뭐 예수님의 어떤 말씀 혹은 뭐 공자 이런 말씀 이런 것들이 그때 당시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되게 막 지금 보기엔 되게 신기한 말 같기도 하고 뭐 그렇기도 하지만 그 당시엔 그냥 그때 당시엔 평범하거나 조금 이제 깊이 있는 말이었다가 그게 이제 점점 사람들이 해석하고 뜻을 부여하고 이러면서 점점 더 깊어지고 막 그거에 대한 해석을 막 100가지로 하고 이렇게 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아주 개인적으로. 그럼 뭐하러 해? 바로 그죠. 이게 뭐하러 해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네. 왜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서 지금 네. 말씀대로 후세 사람들이 그렇게 개작을 하고 변용을 하고 받아들이냐 이거죠. 그것은 그때의 어떤 수요가 있었으니까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수요에 맞게 이게 자꾸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자가 완성이 안 돼 있거든요, 지금도. 역사적으로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공자는 여전히 역사적 생명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2500년 동안 지금 말씀대로 2500년 전 그때는 이랬는데 네. 500년 뒤에는 또 이렇게 되고 또 500년 뒤에는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되고 계속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자를 통해서 우리가 비판을 한다는 건 뭐냐면 있잖아요. 너와 나가 다름이 있잖아요. 구별이 되면 아예 그건 비판이고 구별됐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어요. 비판한다는 거는 타자를 통해서 내 자신을 만들어낸 행위거든요. 내가 누구를 비판한다는 거는 그 사람은 비판을 통해서 내 자신의 근거를 드러내면서 내가 누군지를 알아가는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공자를 공부하는 거는 공자를 통해서 지금 내가 누군지를 알아가는 행위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은 맞습니다. 지금 공자의 그것들이 그래서 지금 이 시라카 시즈카류의 이런 연구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공자라는 것은 지극히 어떻게 보면 중국의 역대 왕조의 지배자들이 자기들의 편의에 맞춰가지고 만들어놓은 아주 규범화된 공자. 노모스라는 말을 쓰는데 그리스 철학 말. 이 노모스가 뭐냐면 놈이라고 영어의 이제 표준 기준 이런 뜻도 있는데. 노모스가 좋죠. 노모. 네. 노모가 좋죠. 그렇습니다. 노모스. 네. 네임. 네. 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네. 유모스도 있나요 혹시? 유모스는 없고. 유모스는 없습니다. 오늘 파이팅. 네, 우리 손님 오늘 끌어와야 돼. 그러니까 어서 오십시오. 노모스는 뭐냐면 일종의 규범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법. 인간이 만든 제도, 법, 종교, 도덕, 네. 윤리. 그러니까 당연히 너희들은 이 규범, 노모스를 지켜야 돼. 우리 사회가 계속 그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선거를 했습니다만 어떤 후보를 놓고 수천만의 사람이 동시에 울고 웃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 서로 또 격렬한 반발이 나고 토론이 나고 또 이 선거 결과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기뻐하고. 근데 이런 것들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상당히 불안감을 느끼거든요. 우리가 하나의 기준, 하나의 사람이 이렇게 많은 사람이 동시적으로 생각하고 동시적으로 감정을 느낀다는 게 과연 이것이 우리 삶을 나의 생명력을 끌어올리는 건지 아니면 내 생명력을 하나의 기준 속에 틀어박히게 만드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오히려 어떻게 보면 공자는 바로 그때 사회, 춘추전국 사회가 하나의 어떤 통일을 위해서 계속 나아가고 있잖아요. 네. 그 나아가면서 어떻게 보면 개별 사람들의 생명력을 계속 짓밟고 있는 시대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공자는 오히려 반체제의 리더가 됐다는 거죠. 그게 아니다. 왜 사회가 개인의 어떤 삶의 생명력을 고양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규범을 내세워가지고 이거 무조건 이걸 지켜야 돼. 이런 형식주의가 사람을 몰고 가느냐. 그것들의 분연이 일어서가지고 이 생명력 있는 삶과 생명력 있는 생각을 만들어내려고 평생을 고민했던 사람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진짜 예수님이랑 비슷한 부분이 많네요. 네, 그러니까 뭐 예수, 부처, 공자 이렇게 보면요. 속을 패배해서 사상이 나온 거란 말이죠. 패배했기 때문에. 패배한 사람이 사상을 하잖아요. 성공한 사람은 이미 체제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사상을 할 필요가 없고 정치가로 끝났겠죠. 근데 패배했기 때문에 가장 비주류에 속했기 때문에 오히려 사상은 만들어지는 거죠. 저는 공자하면 되게 고리타분하고 네.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네. 공자는 네. 뭐 맨날 이렇게 하면서 제자들에게 네. 문답해주고 네. 그렇게 뭐 답답하고 약간 제일 그렇게 규범적이고. 생각했는데, 예. 네. 완전 깨겠네 오늘 약간 공자에 그 바로 대한. 이제 중국의 한 나라가 들었으면서 국가 이제 이데올로기로 유교 완전 국가 이데올로기를 만들겠다. 그래서 네네. 밀어붙이면서 공자 우상화 프로젝트에 착수하면서 자 공자가 이렇게 말했으니까 무조건 따라. 그럼 권위자를 부여했기 것이고 실제 공자의 삶은 이제 물론 시라카 시즈카 해석입니다만 이 시라카 시즈 같은 경우는 그래서 가장 공자의 정신을 잘 구현한 데는 오히려 후대의 장자라고 보는 거죠. 장자의 책 보면 공자를 비판한 게 많이 나오면 실제로 공자의 어떤 여러 가지 생각을 볼 수 있는 논어의 미자편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 공자의 기본 아이디어가 여기 살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쩌면 아마 예수님 생각에도 지금의 예를 들면 교황 네. 이런 걸 보면서 만족하실까? 저는 어쩌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러니까 교황의 막 어마어마한 옷에 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엄청나게 그 막 형식적인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과연 예수님은 이걸 아주 즐겁게 보실까? 지금 이 신학에서 아주 중요한 논쟁의 한 면을 짚어주신 그렇습니까? 건데요. 오. 큰일 났네 오늘. 네. 오늘 잘하시네요. 네. 본래 이제 인요설이 있고 사요설이 있다고 하거든요. 네. 뭐 저도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그 사람이 효과를 낸다. 네. 사요설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절차, 일사자 이게 그러니까 어떤 그 당시 가톨릭 교회 중세 사회에도 얼마나 타락했겠습니까? 그때 우리 네, 데카메론 있는 데 네, 보면 네, 뭐 네. 맨날 뭐 여자들하고 뭐 돈 받아 먹고 이런 것들이 타락했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불안하단 말이죠. 아니 저렇게 타락한 사지한테 우리가 이 뭐 고해성사도 하고 하는데 이래가 우리 과연 상을 받을까?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깨끗해야지 우리가 구원받는데 저 사람 맨날 술 먹고 노름하고 그런 사람이 과연 우리를 우리에게 뭐 이야기를 들어주고 고해성사를 해가 사해준다는 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 네. 이게 고민이 되잖아요. 그럴 때 이제 뭐 야누스 같은 사람은 자기 자신이 본인 자신은 더럽혀졌다 하지라도 남을 맑게 할 수 있다고 봤거든요. 남을 맑게 할 수 있다. 더럽혀진 사람도 남을 맑게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네, 네, 네.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의 힘이 있다 이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의 힘이. 그렇지만 사람들이 인정하기 힘들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그래 맞아. 우리가 지금 말씀대로 교회라는 존재가 있으니까 그걸 한다지만 주기적으로 사람들은 또 그렇게 타락이 이루어진 거 보고 있으면 저런 사람들한테 과연 우리가 믿고 맡길 수 있을까? 계속 그것들이 사실 반복되는 과정들이거든요. 네, 네, 지금 네. 말씀은 오히려 그는 사람과 교회 자체 조직이랄까 네, 네, 이런 네. 것들 속에서 그 주기적으로 사실 반복되는 문제들을 한번 언급해 주신 거죠. 네. 네. 자, 공자는 하여튼 당시에 어떤 기존의 질서라든지 형식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타파하고자 무던히 노력했던 분인데 네, 네. 오히려 시대가 흐르고 흐르면서 가장 좀 규범적인 사람처럼 네. 가장 예의를 뭐 이렇게 중시 여기는 사람처럼 네. 이렇게 이제 흘러간 측면이 좀 있는 것 같다. 그렇죠. 그건 이제 권력 그 당시 왕조의 수요 요청이 있었으니까 네. 거기 맞춰가지고 맞춤형으로 제공이 됐던 거죠. 공자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그렇죠. 네. 그럼 이제 오늘 공자의 삶을 파헤쳐 봅니까? 파헤쳐 네. 봅니다. 네. 자, 그 사실 뭐 이 시라카와 시즈카 같은 경우가 왜 이제 공자를 이렇게 본인이 연구하게 됐냐면 그 이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 1910년생인데 그 2차 세계 대전 때 일본이라는 사회가 완전 군국주의로 하나로 모든 방향을 몰아가 버렸잖아요. 모든 국민 뭐 자기들 말은 1억을 한 방향으로 몰아갔다가 다 나라가 멸망 직전까지 갔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고 나서 자기가 인생이 과연 뭘까? 너무 황폐해졌다 이거죠. 이게 도대체 뭔가 허탈하기도 하고. 그럴 때 공자를 읽어보니까 논어를 읽어보니까 이 뭔가 하나의 방향성을 찾아내겠더라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왜냐하니까 공자야말로 패배의 연속이었다 이죠 인생이. 하나도 네, 제대로 되는 게 없는데 그런데 이제 결국 이 사람이 사상적으로 아주 위대한 결실을 맺었으니까 거기서 하나가 있었고 또 이 사람이 이제 대학에서 그 뭐 이분 같은 경우는 평생을 칸트하고 똑같이 아침에 딱 출근해가지고 밤 거의 뭐 11시까지 계속 연구실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평생을 공부만 하는 사람인 거죠. 네네네. 근데 이 공부를 하면서 그 당시 일본에 68년에 학생운동이 대대적으로 일어났거든요. 네. 그때 이제 학생들이 그때 일본의 학생운동이 장난이 아니었고 그 이 사람이 리츠메이칸 대학에 일본 간사이 지방의 사립 명문 대학인데 그래서 한 80명이 다치셨어요. 그 당시 일본의 학생운동 그 서로 이제 정말 그 서로가 서로를 상처 입히는 과정 보면 아주 끔찍한 정도인데 그때 이러면서 또 너무 허망한 거죠. 이게 네. 과연 뭔가 이럴 때 이 사람이 결국은 공자나 논어라는 게 읽어보니까 이 사람이 사회가 있잖아요. 우리를 한방향으로 올가매잖아요. 예전에 이념으로 올가맸잖아요. 지금 네. 시대가 우리를 부르고 있고 역사가 우리를 부르는데 너는 지금 비겁하게 시대와 역사의 요청에 부응하지 않을 거냐라고 막 사람들을 압박하는 힘하고 또 지금은 돈이 최고야. 지금 돈 못 벌면 인간침 못 받아. 돈. 이런 규진 속에서 이 사람들을 아까 말한 또 일제가 이제 하나의 어떤 애국 신민 이런 네, 식으로 네. 이 기준에 가장 대척점에 있는 사람이 이제 공자였구나라는 걸 이제 자기가 알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자를 이해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그걸 할 수가 있는데 사실 공자야말로 현실에서 계속해서 패배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공자는 자기의 이상에 접근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이게 또 사람들이 그러면 좀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 아니 그럼 뭐 패배하는 게 뭐가 이상에 접근하냐는데 우리가 동화책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개구리 왕자가 개구리인 줄 알았더니 결국 어느 순간에 보니까 개구리가 아니라 왕자가 되고 네. 미녀와 야수에서 야수가 항상 흉측한 야수인 줄 알았더니 저주가 풀리니까 멋진 사람이 됐잖아요. 멋진 사람이 돼서 진짜 야수가 됐죠. 네? 멋진 사람이 돼서 그날 밤 야수가 됐어. 어흥.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무슨 말이냐면 그 결국 오히려 현실의 고난이 우리가 네. 좀 쉬운 말로 하면 현실의 고난이 기회가 됐다 이런 말로 하면 너무 좀 상투적입니다만 뭐 이렇게 보는 거죠. 비천한 신분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사상가가 됐다는 거죠. 아, 비천한 신분이 아니면 절대 사상가 될 수 없거든요. 그 비천한 신분이라고 다 사상가 되는 건 아니지만 네. 적어도 이런 큰 어떤 사상가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비천한 신분이었던 게 훨씬 더 그렇습니다. 도움이 됐던. 네. 그 저도 이제 가끔 그런 어려움이 결국 사람을 크게 만든다는 데 굉장히 동의합니다. 이게 꼭 그게 이제 좋은 방향인지는 모르겠으나 아주 큰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이런 걸 겪고 나면 확실히 뭐 스크래치가 많이 생길 수도 있지만 하여튼 그 사람의 크기는 대체적으로 커지는 것 같아요. 네. 아유 타고난 본성 자체가 너무 안 좋은 사람이 아니고서는 네. 그런 안 좋은 일을 겪고 나면 혹은 뭐 그 엄청난 고생을 하고 나면 그 사람의 크기는 결국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들 다 담을 수 있는 게 이제 그 사람의 크기 아니겠어요. 네. 근데 역시 그 고생을 많이 좀 한 분들이 네. 그 그릇의 크기가 크더라고요. 네. 정프로 같은 경우도 뭐 끝도 없습니다. 지금 단단해졌나요? 그 그릇의 크기가 얼마인지 가늠할 수가 없어요. 가늠할 수 없어요. 그래서 대기만성이잖아요. 큰 그릇은 이루어지려면 계속 넓어지고 있잖아요. 큰 그릇 지금도. 그러니까 이게 아직 틀이 안 만들어지니까 계속 넓어져야 되는 거죠. 우주는 지금도 커지고 있습니다. 아유 뭔 말이야. 네, 계속해서 팽창하고 있어요. 아, 네네 엄청 크네. 네. 사실 근데 공자가 아까 말씀대로 왜 그렇게 이렇게 고리타분하게 느껴지냐면 사마천의 사기에서 공자세가라는 부분이 네. 딱 공자에 대한 하나의 어떤 정전이 되면서 표준이 되면서 규정이 공자는 그랬어. 성인이다 이렇게 규정되면서 이게 고리타분하게 됐거든요. 그 사마천이 저는 공자를 올감했다. 구속해버렸다.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공자가 살아남을 수도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왜냐하면 지금도 공자의 묘는 전 세계 곳곳에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공자 사당 다 모시고 네네. 있지 않습니까? 아, 공자묘, 문묘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 그렇습니다. 모시잖아요. 네네. 그리고 지금 제일 큰 거는 중국의 산동성 곡부에 있는 거는 중국의 가장 큰 이제 전통 건축물이 뭐냐면 자금성이거든요. 네. 자금성이 한 20만 평 좀 넘어갈 거예요. 근데 공자의 묘, 곡부에 있는 공자묘도 그 다음이거든요. 곱부? 곡부, 산동성의 곡부라는 곱부. 아. 고장에 이제 공자묘가 있는데 곱부는 주로 이제 인천 앞바다에 많이 떠 있거든요. 그건 뭔데요?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있어도 곱부가 없으면 못 마십니다. 네. 아, 몰라? 왜 고프가 뭐예요?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아니 이런 컵을 곡부라고 아 하잖아요. 그래요? 네. 아 이거는 약간 들어본 적은 있는 네, 것 같은데 네. 고프 이런 말은 곱부라고 했었지 옛날에 컵을. 컵. 일본식 이제 발음 잔짓이죠. 오늘 좀 무리수가 좀 많이 나오네요. 네. 자, 그렇게 이제 사마천 사기가 좀 그렇게 했는데 네. 거기서 이제 오류도 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게 최고 이제 사마천 사기 이제 여러 부분에서 최고의 명문은 공자세가를 다룬 부분이다. 제일 잘 썼다고 하는데 그 우리나라 또 삼국 사기 있잖아요. 네. 김부식의 글 중에서 최고의 명문은 삼국 사기에 나오는 거. 네, 김부식의 삼국 사기는 삼국 사기 우리 다 읽어봤잖아요, 우리. 잘 모르겠어요. 아하 그래요. 네네. 우리나라 삼국 사기? 네, 김부식.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최고의 명문은 그 당시에 저기 아닙니까? 그 왜요? 뭔데요? 아니 그 유명하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 온달을 온달. 다룬 아. 부분이 최고의 명문으로 이제 바보온달. 꼽히는데 네. 그러니까 결국 사람 다룬 게 제일 명문이 네, 돼요. 그렇죠. 네. 네. 온달 부분이랑 그 다음 쪽인가 왜 그 한우 다루는 부분. 아, 네. 네. 소선당 한우 다루는 부분이 그때부터 우리 한우가 굉장히 네. 전 세계적으로 유명했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지금 와규라는 게 일본에 되게 유명하잖아요. 흑우. 네. 그게 바로 한반도에서 건너갔다는 사실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진짜예요? 아 이건 여러분 일본의 그 흑우 와규는 네. 결국 한반도에 있는 그 맛있는 소고기가 건너가서 거기서 이제 조금 더 육질 개량이 되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 그 우리나라에 있었던 맛있는 흑우는 어디 갔을까요? 바로 소선당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자존심을
새운당, 소선당 한우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요? 소선당 홈페이지 들어가면 되나요? 그렇습니다. 소선당 한우를 네이버에서 검색해 보시면 지금도 아주 합리적 가격에 투뿔 네. 투 플러스 한우를 아주 마블링 맛있게 되어 있는 투 플러스 한우를 합리적 가격에 드실 수가 있습니다. 소선당 한우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나 가끔 보면 그게 좀 약간 좀 별로였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지? 그 왜 그 간판에 보면 네네. 돼지들이 네. 삼겹살집에 네. 그러니까 혀 이렇게 내밀고 한 손에 포크 들고 그쵸, 이렇게. 막 돼지 막 이렇게 먹으려고 하고 있잖아. 앞치마 또 메고 있잖아요. 앞치마 메고 있잖아. 자해적이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 먹으라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잖아. 네네. 나 그게 너무 싫었어. 네. 아, 그래요? 마음이 잔인했어요? 마음이 좀 아팠어요. 소선당 그런 거 없어요? 소선당 그런 거 없습니다. 예. 아주 그 전체적인 그 홈페이지 분위기가 약간 그 영정 사진들 왜 그래? 뭐 유교적인 분위기인데 제사 분위기예요. 네. 네. 그래서 굉장히 그 소에 대한 그 예의까지 지키는 소선당 한우입니다. 네. 네. 네,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이 사마천 사기도 이런 네. 소설적인 픽션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좀 이제 걷어내고 그렇죠. 한번 보자 이거죠. 네. 자, 먼저 결국 공자가 이제 비천한 출신이다. 여기부터 시작을 하는데 네. 사실 사기 이전에는 부모 이름에 대한 언급이 안 나와요, 공자가. 부모가 누군지도 안 나와요. 그만큼 비천하다는 소리겠죠. 네. 사기에서 그래도 공자를 세가에 올리거든요. 제후를 세가라고 치거든요. 사마천 사기에 보면 우리가 기전체라고 하는데 황제급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있죠. 천자급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본기라고 하죠. 본기. 항우 본기, 네, 적어두세요. 유방, 고조 본기 이렇게 하고 네. 그다음에 제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이제 우리가 말하는 제나라의 환공 뭐 이런 제나라의 왕인데 천자가 이제 왕이 임명이다보다는 좀 나눠준 게 제후죠, 제후. 이런 거 제후국들 그냥 뭐 이른바 네. 왕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보통은 이제 왕이 예전엔 천자예요, 황제고. 그렇습니까? 제후가 이제 공인데 네. 그게 이제 전국 시대 춘추 전국 시대 거치면서 인플레이션이 돼가지고 황제가 하나 올라오고. 제후들이 공으로 부르다 자기들이 이제 왕으로 부르는 거죠, 자기들이. 네. 근데 애초에는 제후들이 공이에요. 네. 근데 공자는 바로 그 제후급에 해당되거든요. 오. 그 정도로 세가에 올렸으니까 부모가 이름이 없으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름이 최초로 이제 배열된 거예요. 그렇게 비천했던 사람이 그렇게 나중에 죽고 나서야 된 거예요? 그렇죠. 결국은 이제 공자의 여러 가지 물론 살아가지고 상당한 이제 명망성은 얻었습니다만 뭐 제자들도 많이 좀 있었고. 그런데 이제 결국은 공자가 지금의 위치를 차지하게 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진안 통일기 한나라가 딱 들어서고 나서 한나라 무제 때 이제 이 나라를 통치할 통치 이데올로기가 필요하다. 그러면 유학을 가지고 와. 유가를 가져오고 그 유가에 이제 이걸 가지고 시험 친다. 관리를 이렇게 뽑고 관리들의 바이블이 뭐냐? 이제 흔히 말하는 오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경에 춘추를 짓고 한 편찬자가 누구냐? 공자다. 그러니까 맨 공자는 위에 올라가 보니 최고의 공자가 있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후로부터 이제 명나라, 청나라 때는 공자의 제사 있지 않습니까? 석전 제사를 지낼 때 황제들이 직접 참석하는 거예요. 황제까지 와서 제사를 지내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 공자가- 어쩌면 그 이데올로기를 가장 또 확실하게 퍼뜨릴 수 있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보통 유교하면 충 이렇게 보잖아요. 충, 예. 충성 충자, 임금에게 충성 이러잖아요. 근데 공자의 시기에는 충이라는 거는 성실하다는 정도밖에 안 돼요. 마음에 그냥 가운데 중자에 마음 심자잖아요. 마음을 가운데를 항상 꿰뚫고 있으니까 성실하게 살아라 이런 의미인데 그걸 바로 한무제 때 국가 이데올로기 만들면서 야 이게 국가 임금에게 최고 충성해야 돼.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꿔놓은 거죠. 네네네. 자,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숭량흘, 어머니는 안씨 집안의 딸로 이름은 징제다. 근데 이 둘이 야합하여 공자를 낳았다. 이렇게 나오죠. 야합이 연주. 야합이란 말 나오죠. 우리 흔히 그 정치권에서도 그런 말 많이 쓰지 네, 않습니까? 야합을 이뤘다. 그 뭔가 이렇게 흘러붙다 혹은 이제 뭐 좀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적절하지 좀 뭐 않은 부적절한 들려자 쓰든가요? 네, 맞습니다. 네. 여기도 들ल्या군요. 네. 예, 부적절한 생각. 들어갔다는 뜻이 아닙니다. 알죠. 예, 산들 할 때 그 들. 그러니까 보통 부부 관계는 집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들에서 이루어졌다는 건 부적절한 관계라는 걸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야합이란 말인 거죠. 정상적인 부부 관계나 정상적인 신분에 따르고 지에 따른 섹스 라이프는 그냥 집에서 하면 되는데 들에서 했다는 거는 야합, 이거는 부적절한 거예요. 야합이 엄청 야한 얘기였네요. 네. 야한 단어였어. 들에서 한다는 얘기니까. 네. 굉장히 또 시간도 빨라지죠. 마음이 급해지고 누가 볼지 모르니까.
자, 그래서 공자가 태어났는데 얼굴 생김새가 귀신 쫓는 탈 모양이다. 아, 귀신 쫓는 탈. 그리고 키가 2m가 넘는다. 엄청나게 키가 컸다. 2m는 좀 오버 아니었을까요?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시라카 시즈카가 대만의 공자의 77세 손을 만났거든요. 1970년에 그때. 키가 커요? 키가 엄청 크다고 하죠. 아. 물론 최근에 나온 어떤 연구자들을 따르면 그 공자에 지금 80세 손이 있다고 하거든요. 81세 손이 있나? 80세가 있는 손이 있는데 그 유전적으로 보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아, 우리 2에 80하면 그렇죠. 조상이 수백만 명 예,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예. 의미가 없다. 이렇게 또 하여튼 돼 있는데 뭐 어떻든 그 아주 기골이 장대했다. 그래서 이걸 여러 가지 근데 이 전성을 보면 결국 공자는 남자 무당이라고 보는 게 맞다는 거죠. 네, 남자 무당. 그게 뭐냐면 우리가 유교할 때 유 있지 않습니까? 유. 선비 유자라고 하잖아요. 네. 유. 그 선비 유자를 잘 보면요. 사람 인변에 비우자에다가 말 어조사 이자 쓰거든요. 비우자에다가 밑에 어조사 이자를 쓰거든요. 어조사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뭐냐면 있잖아요. 사람이 머리를 일종의 풀어 헤치고 있는 거예요. 아. 그게 뭐냐면 그 오. 선비 유자가 뭐냐면 비가 오기를 기원하는 무당들의 모습인 거예요. 이렇게 봐봐요. 알아 나 이거. 알아요? 알지. 이유. 그러니까 비가 오기를 기다리고 머리를 네. 풀어 헤친 무당들의 무축은 머리를 풀어 헤친 사람이에요. 일반 사람들은 항상 머리를 털어 올려가지고 상투를 매든지 아니면 비늘을 꽂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압이 붙자라는 거죠. 사람이 남자 대장부 할 때 붙자 있잖아요. 그 지압이 붙자 뜻 그게 뭐냐면 사람이 머리에다가 딱 올린 거예요. 사람이 머리를 올린 게 큰 대자 대장부. 위에 예. 하나 더 있는 거죠? 예, 그게 사람이 제일. 머리 예. 상투 올린 거거든요. 근데 네네네. 이 바로 남자 무당 이 선비 유자는 기본적으로 머리를 풀어헤쳐야 되죠. 우리가 왜 예전에 요즘은 잘 안 그렇습니다. 예전에 상이 나잖아요. 초상이 나면 여자들이 머리를 풀어헤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슬픔을. 네. 바로 이 무당의 임무거든요. 그러니까 남자 무당이라는 거죠. 남자 무당이다. 네. 선비 유자라는 것도. 바로 그 해석이 이제 이 시즈카 씨. 시라카 시즈카만의 해석은 아니고 그건 뭐 다양한 그거는 게 같이 해석하고 하는 있습니다. 겁니까?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시라카 시즈카는 야합했다는 것도 무녀의 아들이라는 증거라는 거죠. 야합한 것 자체도. 무슨 말이냐면 네. 그 당시 숭냥을이 다른 기록에 따르면 딸 9과 첩에게서 아들을 하나를 얻었다는 거죠. 네. 딸을 9 얻고 본 부인에게 첩에게서 아들을 얻었는데 이 아들이 다리가 성치 못해가지고 다시 안씨 집안에 청혼을 했다. 그 안씨 집안에 딸이 셋이 있는데 항상 이럴 때 또 세 딸 중에 막내딸이 청혼에 응하잖아요. 근데 이 막내딸이 이름이 징제인데 이게 사실은 손녀와 할아버지가 결국 거의 결혼한 거라. 서로 그러니까 야합을 한 거라면 이 나이 차로 보면. 그런데 정식 결혼이라면 야합이라는 표현을 안 쓴다는 거죠. 아무리 뭐 후처를 드린다고. 근데 야합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건 뭐냐 이거죠. 이건 결국 이 집안이 결국은 그 어떤 무녀였을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샤먼이라고 엄마가. 그리고 이산에 빌어서 공자를 낳았다고 했거든요. 그 이제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기록에 따르면. 그래서 공자 이름을 중리라고 부르죠. 니자를 써가지고 중리라고 부르는데 본래 노나라에는 아들 이제 낳기를 기원할 때 그 제사를 교매라는 곳에 행하거든요. 근데 왜 이산에서 갔냐 이거죠. 아들 낳기를 기원한 제사를 니에 가서 이산에 가서 빌었냐 이거죠. 본래 다른 장소가 있는데 자 아들 낳기를 네. 아들을 낳고 싶은 사람들은 어떤 딱 정해진 곳이 있군요. 교매라는 정해진 장소에서 딱 하면 되는데 왜 이산에 가서 기도를 했나?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 이산에 결국 뭔가 무상 사당이 있었을 것이고 그 공자의 어머니에 해당되는 징제라는 여성은 그 사당의 무녀였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무아였을 수 있다. 그 아까 안씨 집안이라고 했잖아요. 네. 네. 무아가 뭐냐면 한 집안에 맏딸이라든지 막내딸이 집안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평생 그 집안에 남아 있어야 되거든요. 결혼 안 하고. 그게 무아라고 해요. 네네네. 그러니까 신을 섬기는 여자는 남녀간에 사랑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도 왜 그런 지금 네네. 그 신 내림 받은 분들은 남녀간의 사랑을 하면 안 된다. 뭐 자기 몸에 대주가 노한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듯이 그러니까 결국 몰래 통정을 했을 거다 이거죠. 다 그래서. 하시더라고. 네? 하긴 다 해. 그렇죠. 안 하시는 분들도 네. 거의 다 하시더라고요. 네. 하셔야지 또. 네. 네. 그렇죠. 사람인데. 네. 통하시더라고. 다. 네. 오늘 그쪽으로 많이 통하셨네. 오늘 그쪽으로 많이 가셔. 그래서 결론적으로 네, 하여튼 네. 무녀가 엄마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아버지는 사실 이름도 몰랐을 가능성이 높고. 몰랐거나 아니면 이제 아주 잘 모르는 분이 아주 나이 많으신 그렇죠. 어르신일 가능성이 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가족의 통념상의 행태는 어떤 가족의 아니다. 관계는 아니었을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야합이라는 이름이 딱 하고 나오는 거죠. 네. 아무리 다 숨기려도 요 야합까지는 차마 못 숨기는 거죠. 공자가 직접 자기 입으로 뭐 부모님에 대한 얘기를 거의 안 했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공자가 그 이야기 한 게 나오죠. 그러니까 공자가 이제 엄마가 돌아가셨단 말이죠. 네. 근데 엄마를 처음에 감회장을 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 아버지 이름도 모르고 아버지 무덤 있는 곳을 모르기 때문에. 공자가 네.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묘지기 할멈한테 야 너희 아버지가 이름이 뭐고 묘는 저기 있어. 이걸 알고 나중에 합장을 했다는 거죠. 오. 그 이야기를 알고. 그러니까 그때 공자가 그런 이야기하죠. 이제 그러면 아버지 엄마를 합사를 하지 않습니까 묘를. 네. 그때 봉분을 산단 말이죠. 네. 봉분이란 건 우리가 봉은 흙을 두둑둑 높이 올리는 게 봉분이죠. 네. 왜 봉분을 샀냐? 나는 동서남북을 떠돌아다니는 사람이다. 내 일정한 주거가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가 우리 동네에 내가 이게 정책에 살고 있으면 무덤 이걸 알고 있는데 내가 맨날 떠돌아다니는 사람이니까 내가 돌아오면 표시를 해야 되니까 봉분을 산 거죠. 네. 그래서 봉분을 사기 시작한 거예요. 아 그래서 봉분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뭐냐? 동서남북 떠돌아다니는 건 뭐냐? 이 사람은 무축 집단의 일원이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떠돌아다니겠죠. 왜냐하면 그 제사 지내고 이런 사람들 장례 누가 죽어야지 가서 또 이제 일을 해주고 밥을 얻어먹고 한바탕 놀아주고 밥을 먹고 이래야 될 거죠. 그러니까 바로 그렇게 공자는 이제 그런 식의 집단이었을 거다. 물론 이제 나중에 공자의 선조가 송나라 사람인데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데 이건 결국 이야기를 꾸며내기 위해서 라고 이제 보는 거죠. 네. 떠돌아다니다 보니까 어디인지를 알기 위해서 봉분을 쌓았는데 네. 이제 한참 시대가 흐르고 나서 요즘 공동묘지 가봤어요? 요즘이요? 네. 아니, 그러니까 뭐 몇십 년 전부터 그랬겠지만 하여튼 공동묘지 가면 봉분이 너무 많아서 그 봉분 때문에 못 찾겠어 사람을. 네. 이게 좀 아이러니가 아닌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까 말한 노모스죠, 노모스. 노모스입니다. 기준이 돼버리면 다 따라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처음엔 나가 이렇게 했지만 기준이 돼버리면 다 따라해버리니까 처음에는 반체제로 출발한 사상도 맞습니다. 체제가 돼버리면 또 이제 이게 체제의 사상이 돼버리면 체제에 받아들이면. 모자이크는 안 돼. 아 근데 공자 그럼 공자 이전에는 봉분이 없었단 말이에요? 아니 뭐 그렇게 하는 분들이 계셨겠지. 네, 뭐 이분도 쌓으신 거 보니까 네. 그 전에도 그런 흐름은 좀 있었으니까 배웠겠죠. 네. 뭐. 네. 근데 그만큼 이제 이게 봉분 자체도 하나의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나름 지체 높은 집안의 방식 아니었을 것이다라고 이제 유추할 수 있는 거겠죠. 네. 네. 우리 이제 지체 높은 분들은 이제 고인돌이 있었죠. 고인돌이요? 고인돌. 이렇게? 네, 고인돌? 그 이제 우리 지체 높은 아마 제사장이나 왕 정도는 돼야. 뭐 그렇겠죠. 그걸 돌을 나르고 이렇게 하면 그렇습니다. 많은 노동력을 사용해야 되니까. 네. 자 결국 이렇게 이름 없는 무녀의 사생아로 태어나가지고 일찍이 고아가 돼가지고 정말 무축 집단에 속해갖고 비천하게 성장한 그랬기 때문에 공자는 인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응시할 줄 알았다는 거죠.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과연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참 저는 시라카와 시즈카의 이 말이 참 인상 깊은데요. 사상은 부귀한 신분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 고기를 먹는 권력자는 식견이 좁다. 남을 착취하고 지배하는 생활은 온갖 태폐를 초래할 뿐이다. 빈천이야말로 위대한 정신을 낳는 토양이다. 이게 아주 울림이 있게 다가옵니다. 빈하고 천한 것이 위대한 정신을 낳는 토양이라는 거죠. 위대한 정신을. 사상은 절대 부귀한 신분으로 생겨날 수가 없다는 거죠. 부귀한 신분으로 생겨난 사람이 사상을 고민할 이유는 잘 없죠. 자기 체제를 체제가 지금 나한테 제일 공부하게 맞는데. 해야 되니까. 근데 그걸 물론 넘어서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만 네네. 위대한 사상은 나오지가 않죠. 우리가 생각하는 위대한 사상은 본래 패배자들이라든지 주변부에서 나오잖아요. 바로 지금 공자도 그렇습니다만 예수, 붓다 다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참 이게 아이러니하죠. 그러네요. 네. 빈천이 위대한 정신을 낳는 토양이다. 네. 우리도 이제 그런 토양에서 열심히 또 우리의 어떤 좋은 컨텐츠들을 많이 또 여러분께 전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네,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지금 가난한 게 오히려 더 전 좋습니다. 우리가 가난해요? 아니 우리가 예를 들어 구독자가 300만, 500만 이렇게 되면 네네. 어쩌면 이런 컨텐츠는 못 나올지도 모릅니다. 맞아요. 오토바이 소리 맨날 지나가고 맨날 밑에서 저 라면 끓이는 냄새 올라오고 뭐 이런 상황에서야말로 네. 진짜 제대로 된 좋은 콘텐츠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네. 애플 컴퓨터 어디서 만들었어요? 차고에서 만들었다는 겁니다. 네. 그 스티브 잡스도 그 부모님 약간 좀 문제 있었잖아요. 네. 빈천 위대한 정신을 낳는 토양이라는 거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정박님이 계속 가난했으면 좋겠어요.
자, 악담을 퍼붓냐 그렇게. 칭찬이에요. 네. 아니 그러니까 사실 공자도 나중에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제 입신의 기회가 있었는데 네. 그 자제를 하게 되죠. 계속 실패를 하게 되는데 그런 이야기가 지금 말씀하고 비슷한데 오히려 그 성공 자체를 안 했기 때문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게 공자를 구원했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참 재밌는 말씀을 하는데 정치적 성공이란 일반적으로 타락을 초래한다는 거죠. 정치적으로 성공한 사람은 일반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권력은 기본적으로 부패 요소를 항상 그렇죠. 내재하고 있거든요.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언제 어디서나 유효한 격언 같아요. 아, 맞네요. 네. 네. 그러니까 공자가 성공했다면 이를 날렸겠죠. 아주 정치를 잘했을 거예요. 공자는 항상 하는 말이 내가 정치를 맡겨주면 1, 2년 내가 완전히 이 사회의 기강을 확 바로잡고 제대로 딱 틀을 만들어내고 3년만 하면 나는 완전히 이 사회를 확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겠다. 이걸 딱 말을 항상 강조했거든. 나한테 이제 딱 정치만 맡겨봐라. 근데 결국 그걸 맡겼다면 잘했을 거예요. 그걸로 끝났겠죠. 그 당대로 끝났겠죠. 잘했을까요? 잘했을 것 같습니다. 허경영과 아니야? 1년이면 다 바꾸고 이렇게 쉽지 않을 텐데. 아 이때는 뭐 아시다시피 그렇게 이제 규모가 요즘같이 아주 뭐 수천만 이런 게 시스템이 아니죠. 이렇게 된 게 예, 아니니까. 예, 예. 네네. 하여튼 공자가 지금 태어난 네. 그 이야기를 좀 저희가 네. 하고 있고요. 네. 네. 사실 공자의 전반기 삶은 잘 안 알려져 있어요. 본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천하지만은 예수의 뭐, 전반기도 그렇고 이게 신이 만약 있다면 일어났던 위대한 사상가를 점지할 때는 항상 뭔가 주변부고 좀 어떻게 보면 비천한 신분을 항상 점지를 하는 것 같아요. 거기서 결국 그 사람에게 이제 하나의 어떤 시련을 주고 그 시련을 겪어내고 통과한 사람은 위대한 사상가로 올라가더라고요. 붓다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고귀한하고는 굉장히 그 왕의 아들로 태어나서 네. 굉장히 아주 럭셔리하게 살 수 있었지만 스스로 이제 그걸 포기하고 아주 비천한 삶으로 이제 스스로 밀어넣은 거죠. 근데 이제 부처 같은 경우는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부처의 사실 왕국이라고 하는 게 우리 지금 일반적인 개념에서의 왕국이라기보다 하나의 부족 정도 있지 않습니까? 아, 그래요? 예, 아주 작은 시족 사회 원리가 지배하는 정도의 그 아주 작은 부족의 어떤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아주 같고, 큰 권력과 부를 포기한 건 아닐 예, 수도 그건 있고. 아니고. 그래요? 근데 그 상태에서 이제 그 당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가다 왕국이 중앙 집권화되면서 계속 커져가고 있단 말이죠. 그 이제 여파가 밀려올 때 이 작은 소국에 사는 안에 어떤 왕실 엘리트가 어떤 식으로 그러면 이것들을 이 문제를 헤쳐 나가야 되는가? 이 내 나라라고 할까? 내 도시, 이제 마을 주변에 옆에 저 먼 쪽에서 계속해서 뭔가 정책 세력이 커져갖고 우리 마을 쪽에 계속 뭔가 지금 온단 말이죠. 자,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거기서 결국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건 과연 뭔가? 네. 라는 이제 고민을 하면서 결국은 또 이게 온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붓다의 삶 자체가 조건이 아주 좋은 것 같지만 실제로 어떤 우리가 대내적 여건을 생각해 보면 역시나 격동기에 처한 고민에 찬 한 인간이 있었던 거죠. 네네. 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거는 좀 우리 막 어디서 이렇게 책에서 보면 막 어마어마한 궁전에 그 영화 같은 데서 봐도 네. 어마어마한 궁전에서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야지 사람들이 재미가 있잖아요. 저렇게 좋은 데서 박차고 나왔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우리가 얘기도 나오지만 계속 막 사람들이 신화를 만드는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위대하다는 걸 만들어주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는 거죠. 부인 크산티편이 천하의 악녀가 되어야 되었고 또 공자를 또 이렇게 위대한 사람 만들어주려고 공자도 부인을 버렸다. 공자의 아들도 부인을 버렸다. 공자의 손자도 부인을 버렸다. 공자의 3세는 다 출처 부인을 쫓아냈다. 라는 식의 뭔가 자꾸 이걸 신화를 만들어내는데 좀 우스꽝스러운 건데 그 사람들은 그런 걸 좋아하잖아요. 이런 좋은 조건 이런 보통 사람이 누리기 힘든 것들을 저 사람은 과감히 버렸으니 이 사람 얼마나 위대해. 그걸 위대성에 자꾸 기준으로 삼으니까 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네네네. 지금 우리도 정치 지도자들 보면 자꾸 그런 식으로 이 사람 본래 비범한 사람이야. 이 사람 본래 친구하고 이랬고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너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가장 기초적인 이야기거든요. 네. 너무 그렇게 하면 근데 그게 지금 몇천 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사용된 방식이니까 따라가는 거죠. 잘 먹히는 먹히죠. 모양이죠. 먹히죠. 사람들이 달라지는 게 없으니까 2000년생이나 지금. 네. 네. 자, 공자는 그렇게 아주 비천하게 네. 태어났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린 시절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게 별로 없고, 네. 아마 그냥 그런 뭐 굿이라든지 네. 뭐 이런 걸 하면서
뭐 그냥 먹는 건 해결했을 네. 거라고 이제 그런데, 추정할 뿐. 예, 그러면서도 네. 이제 그러니까 장례 행위를 했으니까 그 장례 지내는 의식이 아주 정통해질 것이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지식인들은 무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식인들이? 예, 지식인이라고 생각할 때 이 사람들이 집단을 모여가지고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것들을 구전으로 계속해서 전승을 해주잖아요.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고 옛날에 우리 이랬다 이런 것들이 계속 쌓여가는 것이고 공자는 거기서 그 호기심이 왕성해가지고 어디에 어떤 사람이 이걸 알고 있다면 찾아가서 꼭 뭘 물어보고 질문하고 여러 가지 전적이 있으면 그 전적을 가지고 또 연구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공자가 계속 명성을 천천히 얻어가기 시작한 거죠. 그런 과정은 또 진짜 이분이랑도 닮은 이상호 대표라고 그 1kg 커피 대표가 있는데 네. 정말 맛있는 커피가 있으면 꼭 거의 찾아가 직접 물어봅니다. 어디 원두를 쓰시는지, 어떤 로스팅을 하시는지. 네. 그게 이제 한 20년 쌓이다 보니까 지금의 1kg 커피가 된 거예요. 끊임없이 연구하고 개발하고 스스로를 깨는 그 일을 해오신 이상호 대표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만든 커피 정말 맛있습니다. 1kg 커피 항상 제가 애용하고 있고요. 우리 지선 씨도 드셔보셨잖아요. 네네. 아주 드립백 커피 정말 너무너무 쉽게 그거 맛있게. 몇 잔 마시고 나면 드립이 막 그냥 나옵니다. 오늘 좀 드시고 오늘 오셨나 한 봐요. 4잔 먹고 왔더니 막 개드립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냥. 자, 1kg 커피. 혹시 드립이 부족하신 분들 드립백 커피 한번 드셔보시기 바라겠습니다. 1kg 커피는요 포털 사이트에서 1kg 커피 검색하시거나 앱을 다운로드 받으셔도 아주 편하게 드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호 대표님 무당설. 커피 무당. 커피 커피에 무당. 미쳤습니다. 커피 네. 무당입니다. 그나저나 참 걱정입니다. 왜요? 공자는 이제 겨우 태어났는데 네. 1시간은 또 훌쩍 가버렸습니다. 이러니까 구독자가 안 느는 거 아니에요? 2부에서 이제 네. 공자의 화려한 삶, 네, 이제 네. 거기 이제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네. 자, 그러면 우리 플로 청취자를 위해서 또 노래 하나 추천을 해드려야 되겠죠? 저는 이 밤이 지나면 임재범입니까? 우리 네. 헤어져야 할 시간이니까 이 노래를 신청하겠습니다. 갑자기? 어딜 헤어져? 2부 해야 돼 우리. 아니 1부 헤어지잖아요. 구독자 우리 그렇습니까? 청취자님들이랑. 이 밤 지나면 네. 임재범의 이 밤이 지나면 이라는 노래. 네. 그러면 저는 좀 날고 싶습니다. 예, 여러분 구독도 좀 많이 해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셔서 저희 일당백도 좀 날면 어떨까요? 저는 지금 저희가 20만이 좀 넘잖아요. 옆에 사람한테 이거 봐봐 하면서 이렇게 한번 구독 눌러주면 금방 사실망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꿈으로 다들 유튜브 시장에 들어왔지. 안 돼 그게. 그래요? 네, 자 비상 역시 임재범의 노래를 한번 신청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정박님은요? 이 공자가 결국 세상 속에서 세상 밖을 지향한 사람이니까 김종수의 세상 밖으로. 네. 오. 내게로 열려진 그 노래죠? 네, 맞습니다. 영화 아마 그게 네. 영화 하나 있었는데. 심혜진 씨 네, 맞습니다. 나오죠. 동- 문성근. 예, 같은 영화인지 아니면 다른 이 제목은 아마 좀 달랐던 것 같은데 그 영화의 주제곡으로 쓰였던 세상 밖으로라는 노래, 김종서 씨 노래 네. 세 개 중에 잘 골라주시면 좋겠고요. 저희는 그러면 공자의 오늘은 이제 어떤 책이나 이런 것보다는 네. 삶에 한번 포커스를 맞춰서 여러분께 2부에서 더 재밌는 얘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로 저희는 돌아오겠습니다.